자,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PLSQL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PLSQL은 오라클에서 전용으로 제공하는 SQL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SQL로 수행하는 게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그 데이터 처리 과정들인데, 만약에 인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인설트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하나가 낱널이에요. 근데 얘가 인풋으로 들어오질 않았어. 그럼 인설트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모듈화된 기능으로 검사하는 루틴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SQL의 동작을 함수로 형태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화해서 그걸 DBMS 안에 박아 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을 저장 프로시저라고 해요. 자, PLSQL, 오라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시저 랭귀지,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PLSQL은 오라클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요.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MS SQL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애를 TSQL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다르지 개념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자, SQL 문장에서요, if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한동안 반복문 안 봐서 좋았는데 또 나오네, 그렇죠? 함수 형태로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프로시저랑 함수랑은 약간 좀 개념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리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어쨌건 그냥 생긴 걸로 봐서는 함수 비슷하게 생겼다. 여기서 함수 비슷하다라고 뜻하는 바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블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코드를 함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재사용이었죠. 그리고 PLSQL 자신에 대해서 컴파일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은 그거를 바이너리 형태로 바꿔서 이제 저장한다는 거죠. 블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SQL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개 이상 블록으로 모듈화가 가능하고요. 뭐 블록 내에 소블록을 위치시킬 수도 있다. 베리에이블, 변수, SQL에서 변수 쓸 수 있고요. 컨스턴트, 이거는 상수란 뜻이고, 커서, 탐색, 셀렉트 결과를 탐색할 수 있고, 익셉션, 예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봤었던 그 트라이 익셉트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고, 변수 쓸 수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타입 언어라고 해서 A라고만 선언하면 이게 종류가 뭔지 몰라요. 여기에 뭐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종류가 갈리죠. 대입되는 값에 따라서 변수의 종류가 결정되는 애들을 동적 타입 언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에요. 근데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도 전부터 변수 값의 종류를 미리 결정짓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정적 타입 언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예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A에다가 1이라고 넣어야만 얘가 정수예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처음에 숫자 타입의 변수 A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A는 1이에요. 이게 정적 타입, 얘는 동적 타입. 오라클은 동적 선언이 가능해요. 동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거는 정적인 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예외 처리 루틴도 가능하고 사용자 정의 에러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저장 프로시저들은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SQL을 실행을 하면은
DBMS가 이 SQL문이 문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구문 검사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에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SQL문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SQL문을 10번 수행하면 이거 10번 다 해요. 근데 저장 프로시저는 구문 검사 한번 끝내놓고 실행 계획까지 미리 다 세워서 바이너리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이 과정이 생략되니까 속도가 어떻게 써요? 더 빠르죠. 일반 SQL 실행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전에 파이썬 첫날 얘기했었던 컴파일러너와 인터프리터너의 차이랑 또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SQL문 자체는 일종의 인터프리터 같이 동작을 하는 거고 저장 프로시저는 컴파일러처럼 동작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의 성능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컴파일 방식이 맞는 거고요. 작성하는 사람의 편의성에 포커싱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인터프리터 방식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썬 코딩하면서 내가 소스를 수정을 해. 그러면 바로 실행하잖아요. 결과 바로 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바였다면 이 중간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매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귀찮겠죠.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IDE를 쓰면 단축키 하나 딱 누르면 중간 과정이 알아서 쑥 하고 지나가지만 컴파일이 발생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만들어지고 지워지고를 반복해요. 왜냐면 컴파일은 실제로 파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행 파일이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의 생성과 삭제가 반복된다는 거는 그만큼 하드디스크 수명이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개발자 컴퓨터가 하드디스크 수명이 짧아요. 자, 뭐 그런 이야기니까 뭐 이건 딥하게 읽어보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자, 기본적인 블록 형태입니다. 파이썬 함수하고 다소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건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 템플릿을 하나 완성된 파일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create or replace 프로시저,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하거나 있으면 고치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기 뒤에 이렇게 괄호 넣잖아요. 그쵸? 함수, 파이썬 함수에 괄호 넣잖아요. 이 괄호를 밑으로 늘린 거예요. 여기에 파라미터들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었으면 def, q 한 다음에 a, b, c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거를 def, q, 괄호 열고 a, b, c 괄호 닫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 줄바꿈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파라미터 선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is에서 선언을 해요. begin부터 end까지가 코드 블록이고요. 끝날 때 슬래시를 하나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트라이 캐치 구문을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gin이 트라이의 역할을 하고요. 캐치가 아니고 except. 여기 exception이라는 게 파이썬의 except 블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파라미터를 정의합시다. 아까 제가 아웃풋이 있긴 한데 함수랑은 좀 다르게 리턴 형식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명시적으로 리턴 값이 있는 게 아니라요. 리턴도 파라미터로 해요. 그걸 이제 인풋 파라미터, 아웃풋 파라미터라고 보통 하고요.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in 혹은 out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적는데 in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입력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out이라고 키워드를 적으면 얘는 리턴 값의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밑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이퀄이 아니고 콜론 이퀄입니다. 이거 환장합니다. 제가 맨날 이퀄 해놓고 뭐가 틀렸지 하고서 진짜 몇십 분을 쳤거든요. 눈에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보다 더 환장하는 게 있어요. 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괄호하고 빼기 기호. 이게 대입 연산자인 언어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취업하시면 머지않아 해야 돼요. R이에요. 파이썬 하나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R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기 싫지만 아는 거 하나.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설프잖아요.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야. 다 해야 돼요. 결국은. 한 분야를 결정하면은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모든 기술을 섭렵해야 돼요.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보고 프로그래밍 언어 몇 개나 하냐고. 제가 15개 이유를 안 셌거든요. 하나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나중에 R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타입.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일반 데이터 타입은 모두 쓸 수 있어요. 넘버, 바차투, 뭐 차, 롱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데이터 타입. sys, ref, ref 커서, select의 조회 결과를 저장을 해요. 커서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2차원 리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 다루는 거를 미리 선행학습 해보신 분들은요, 이 커서 타입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프레임의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테이블에 적용되어 있는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따올 수가 있어요. 테이블 이름 점 컬럼 이름 퍼센트 타입.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dptno랑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라. 이렇게도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결국은 DB 테이블에 뭔가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자체가 테이블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의 데이터 타입과 똑같이 설정해라. 이런 식도 가능해요. 자, 먼저 SP,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건 제가 네이밍하는 규칙이에요. SP, 스토어드 프로시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처리.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SQL 디벨로퍼에다가 미리 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확장자를 SQL로 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로 코딩을 한 다음에 북풋하세요. 코드 잘못되면 수정하고 뭐 해야 돼요. 이거 따로 파일로 보관해야 돼요. O 리절트, 아웃. 그러니까 얘는 호출할 때 내가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리턴 받는 용도예요. 그 다음에 O 레코드 셋, sys 커서. 얘가 셀렉트문의 결과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 넘버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용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외 처리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제가 리턴 값이 0이면 성공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이디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비밀번호 없는 거, 이런 예시 들었던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되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든 파라미터예요. 얘가 0으로 떨어지면 성공, 그 밖에 다른 값으로 떨어지면 사전에 약속된 예외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여기선 내부 변수 필요 없고요. 오픈 O 레코드 셋 4 조회 결과를 열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열 거냐면 이 셀렉트문에 대한 조회 결과를 여기다 담으라는 거죠. 이 SQL문이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겼다면은 리절트 변수에 0이라는 값이 대입되죠. 그럼 그냥 무사히 끝나요. 여기 익셉션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0으로 반환되죠. 얘가 0이면 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셀렉트문에서 여기 필드 이름이 내가 뭔가 삑사리가 났어. 그러면 이 셀렉트문을 수행하다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까지 실행이 안 가고 익셉션으로 띄워요.
익셉션이 파이썬에서 썼었던 익셉트 블록이에요. 그때도 왜 우리 익셉트 블록에서 예외의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여기도 가능한데 when others then 종류 따지지 말고 얘로 싹 다 몰아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try except라고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바깥쪽에 에러라고 감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ise, application error, 에러 강제 발생. 에러 코드는 마이너스 2만일 SQL 에러. M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SQL에 고정되어 있는 상수예요. 그리고 결과값에다 9를 담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0이면은 성공인 거고 9라고 하는 거는 뭔가 프로그램적인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요게 동작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에러 났습니다라고 기록이 남는데 얘를 호출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요. 프로그램까지 에러가 전달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그래서 이 결과값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시켜야 돼요. 자, 작성된 코드를 쭉 붙여놓고 실행하면 프로시저가 컴파일 되었습니다라고 떠요. 이제 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 자, 이거는 일반 SQL이에요. 변수 선언이에요. vResult라는 이름의 변수를 넘버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vRS라는 변수를 ref 커서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값은 대입 안 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이게 vResult는 뭐 500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해 놓고 이걸 함수에 전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아웃 파라미터라고요. 아웃 파라미터는 변수를 선언만 하고 값을 안 줘요. 그리고 함수한테 전달을 해. 빈값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서 vResult랑 vRS라고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vRS, 얘가 vResult야. 순서대로 들어오니까요. 그럼 여기서 값을 대입하죠.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함수 안에서 값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는 그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진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아웃 파라미터는 함수가 종료돼도 얘가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갔어. 이 안에서 값을 담아줬어. 나오면은 여기서 담은 값이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는요. 네모난 그릇에다가 100이라고 담아서 인풋을 넣어요. 그럼 이게 1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기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를 동그라미라고 선언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네모난 그릇에 100을 담아서 넣으면은 파라미터가 그 값을 동그란 그릇에 옮겨 담고 네모난 그릇은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풋 파라미터가 함수에 들어가면서 복사가 되고 내가 전달한 파라미터는 사라집니다. 일반 함수는요. 근데 아웃 파라미터라는 애들은 내가 빈 그릇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전달한 그릇에다가 100이라고 담아줘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면 나는 아까 내가 넣었던 그릇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커피 사러 갔는데 텀블러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러 갔는데 그냥 거기서 담아주는 일회용 컵을 갖고 나오는 게 일반 함수고요. 텀블러 들이밀고 그 텀블러에 커피 담아 갖고 오는 게 참조 아웃 파라미터예요. 이거 설명 좋았어. 번뜩이면서 생각났는데.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면 이 안에서 담아준 값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별다른 에러가 안 생겼다면 이 안에서 0이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셀렉트문의 결과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셀렉트문을 잘못해서 에러가 났다고 해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절트가 0인지 9인지를 판단해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V 리절트 0이고 VRS는 조회 결과가 들어있는 거죠. 자, 지금 얘는 인풋 파라미터는 아직 안 쓰고 있잖아요. 내가 조건값을 줘야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요. 예외 상황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is 블록에서 예외를 변수를 선언을 해요. 데이트 타입은 exception이고요.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raise라는 명령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만났을 때 에러 났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에러 상황 자체를 내가 변수처럼 만든다 그랬죠? exception 블록에서 when 내가 만든 에러 이름 when 파이썬이었으면 except 에러 이름 콜론 그렇게 가겠죠. 여기에서 에러 상황에 따라서 이 변수 값을 다르게 대입을 해서 프로시저 밖에서 어떤 상황인지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others 대는 그냥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쓴 거고요. 자, 프로시저 만듭니다. ODPTNO. 얘는 입력 파라미터죠. 그 다음에 OResult랑 recordset. 얘는 out 파라미터. 얘가 리턴 값 용도예요. 얘네가 텀블러라고요. 에러를 하나 선언을 해요. T input exception. 에러 타입은 exception. 요 이름은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름을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얘는 SP Department Select Item. 아까는 전체 데이터가 다 조회된 거고 얘는 특정 항목 하나만 조회하는 용도예요. 특정 항목 하나를 조회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where절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딱 고유한 항목 하나를 조회할 거예요. 그러면 where절을 쓰기 가장 만만한 게 뭐겠어요? 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값을 파라미터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비긴에서 만약에 if ODPTNO라는 파라미터가 is null 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요 den이 파이썬의 콜론 역할을 해요. 그러면 raise 요런 이름의 에러를 발생시켜라. raise 문을 만나면요 이 순간 밑에 안 하고 exception 블록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end if 세미콜론. 요게 if문 세트예요. 파이썬은 end if 이런 거 없죠. 얘가 옛날 언어라서 그래. 원래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도 if문이 이래요. if 조건 쓰고 then 그 다음에 end if 이런 식으로 짜요. 그 오피스에도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가는 거 아세요 혹시? VB 스크립트라고 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MS 워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거기서 if문이 이래요. 자, 그럼 요 파라미터가 널이 아니고 값이 뭐라도 들어있으면 요 if문은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select문을 수행하는데 where, deptno가 요 파라미터 값과 일치하는 것만 조회해라. 정렬까지 하고요. 별다른 문제 없이 select가 수행되면은 결과값을 성공으로 설정한 거죠. 자, 에러 상황. 아까 요 값이 널이면 t input exception으로 건너뛰라 그랬죠. 그럼 1로 오는 거예요. 리절트에 1을 저장합니다. 그 밖에 알 수 없는 에러가 생겼다면은 거기는
9로 세팅하는 거죠. 자, 또 실행하고요. 그럼 이제 사용할 때 내가 결과값을 받을 애들은 선언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명시적으로 넣었어요. 101번 아까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널이라고 처리하면은 얘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v result라는 값에 따라서 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이 v result의 값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정리한 표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에러 코드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셀렉트고요. 이번엔 인설트 해봅시다. 자, SP, 디파트먼트 인설트입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자,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을 위한 기본 데이터들을 파라미터로 줘요. 프라이머리 키는 시퀀스를 쓸 거죠.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몇 번 데이터가 생성됐는지를 내가 오히려 반환을 받아야지 내가 몇 번 시퀀스를 저장해달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주문번호 직접 입력 안 하죠. 주문 끝나고 나면 생성된 주문번호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는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 값을 오히려 반환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성된 데이터를 내가 인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DPT 애노 값을 반환받아야 돼요. 자, 요거 세 개는 테이블 필드랑 맞췄고요. 결과를 위한 값은 숫자 값. 여기서도 입력 파라미터 예외 선언했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D 네임까지는 낱널인데 마지막 컬럼 록은 널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검사 안, 이 록이라는 컬럼은 검사 안 했어요. 자, O D 네임이 널이면 일단 이게 아웃 파라미터였어요. 아까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아웃 파라미터. 이 값을 일단 0이라고 강제 세팅하고 예외 상황으로 넘겨요. 그러면 except 블록으로 뛰어가겠죠. 요 값이 있다면 일단 select 새로운 시퀀스를 가져옵니다. 얘를 아웃 파라미터 dptn에다가 into 넣어줍니다. 변수 할당문이에요. select into 가상 테이블에서 가져와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department 요 세 개의 컬럼에다가 요 값을 넣어요. 첫 번째 값은 생성된 시퀀스를 넣겠죠. 별 문제 없으면 결과값 0. 그럼 ODEPTNO에는 시퀀스 값이 자연스럽게 담겨있죠. 자, 다 끝났으니까 커밋. 저장해야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except 블록으로 뛰겠죠. except에서 파라미터 에러 혹은 알 수 없는 에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니까 수행 도중에 에러가 나면 컨트롤 Z 눌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 처리에 롤백이 들어가요. 에러 났으니까 되돌려야죠. 인서트까지만 잘 수행하면 업데이트, 딜리트는 형식이 똑같아요. 자, 얘도 리절트랑 SEQ, 아웃 파라미터 선언하고 저장할 변수 하면은 V 리절트는 성공이니까 0, V SEQ는 310번 데이터가 생성됐다. 실제로 셀렉트 보면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310이라고 했는데 여기 출력을 잘못했네. 밑에 스크롤 한 거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SP 디파트먼트 업데이트 수정이죠. 수정할 때는 파라미터 다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DPTN 프라이머리 키를 줘야 되는 게 몇 번 데이터를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웨어절에 쓰니까. 수정할 내용 파라미터 주고 결과값. 여기 보시면 로우 카운트라는 값이 더 있는데 우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면 SQL 디벨로퍼에서 아래쪽에
한 개의 행위 삭제되었으면 이렇게 몇 개 데이터가 수정됐는지 메시지가 항상 떠요. 이게 그 값이에요. 몇 개의 데이터가 반영됐는지. 만약에 업데이트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로우 카운트가 0이라면 이 DEPTNO가 프라이머리 키죠. 거의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은 웨얼절을 프라이머리 키로만 걸어요. 근데 이걸로 웨얼절 걸었을 때 조건이 안 맞으면 수정된 데이터가 0개가 떨어지겠죠. 만약에 1, 2, 3, 4번을 줘요. 근데 웨얼절, 웨얼 DEPTNO가 6합 1, 2, 3, 4다.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값 없잖아요. 그럼 웨얼절 맞는 게 없으니까 업데이트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수정되는 데이터는 빵개일 거라고요.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에러 처리로 해요. 왜냐?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자, begin. DEPTNO가 널이거나 이거는 웨얼절걸 프라이머리 키니까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학과 이름이 널일 경우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걸리면 익셉션 블록으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데이터를 수정해요. dname은 이걸로, log은 이걸로, where deptno는 파라미터 받은 걸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QL %row count, 이게 이 업데이트문에 영향을 받은 결과가 몇 개인지예요. 이거를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이 값이 1보다 작다면 웨어절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t data not found라는 에러를 띄워요. 자, 에러가 두 개죠. input exception, data not found exception. 요 if문도 무사 통과하면은 결과가 0으로 떨어지고요. 자, 전부 다 무사 통과했으면 컨트롤 S 눌러야 되니까 커밋. 예외 처리. 입력 파라미터 없을 때 결과 1, 롤백.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결과가 빵개일 때 결과값 2, 롤백. 그 밖에 알 수 없는 에러 9. 자, 실행하고 파라미터 세팅해서 전달하면은 결과 떨어지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로 웨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결과 수가 1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1만이고 1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오면 이상한 거야, 좀. 자, 마지막 삭제. 자, 또 똑같이 해놓고요. 삭제할 때도 웨얼절은 프라이머리 키로 합니다. DEPTNO. 타임 맞춰주고, 결과, 그래요. 그 다음에 삭제된 데이터 수. 예외 상황 2개 선언하고요. 아까랑 똑같은 에러예요. 형식은 비슷해요. 흐름만 한 2-3번 읽어서 제가 주석 되게 열심히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흐름만 일단 파악하신 다음에 얘를 펴놓고 다른 테이블에 적용해서 적당히 수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파라미터 하나니까 입력값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해서 딜리트합니다. where. 삭제된 데이터 수를 조회합니다. 이게 1보다 작으면 웨얼절 조건 안 맞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일 때 0, 커밋. 예외 처리. 아까랑 똑같고요. 얘도 실행하고 쭉 하시면 되죠. 이거를 실습해서 완성을 하시면 여기에 프로시저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다른 이렇게 쭉 만든 프로시저랑 그 다음에 실행 구문 이런 식으로 이제 SQL문을 따로 보관하시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자매품 프로페서와 스튜던트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해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실무 웹개발자 과정이었다고 하면 오라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요즘은 강의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뭔가 컴파일된 요소를 박아 놓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일반 개발자들이 만들지만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선 DBA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되게 깐깐하게 사람 엄청 까대요, 진짜. 그거 한 두세 번만 하면 안 돼. 들어서 안 한다, 진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 되게 빡치게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우회하려고 객체지향적인 요소를 잔뜩 때려박아서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걸 안 하고요. ORM이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써요. 요즘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하기 전에 파이썬 클래스에 비유합시다.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 클래스가 자신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를 활용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하는 기능을 갖는 클래스예요. 그걸 여러분이 짜는 게 아니라 PIP로 설치를 해요. 원본 소스는 못 보죠? 설치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클래스의 기능이 일단 다 나한테 내려오잖아. 그쵸? 그러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하는 기능은 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대상으로 할지가 없는 거야. 상속받은 클래스에 내가 뭔가 추가하면 기능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멤버 변수를 DB 테이블 구조에 맞게 추가를 해요. 그러면 객체 만들고 멤버 변수 세팅하고 부모한테 상속받는 인서트 메소드 호출하고 그러면 그 클래스가 알아서 DB를 관리를 해요. 요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백엔드 개발이었으면 이걸 공부했을 거예요. 파이썬도 이게 되긴 하지만 백엔드 만들 거 아니니까 이것까지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무 가면은 그냥 SQL만 주구장창 때리지 이거 안 할 거예요. 전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거 안 건드려요. 수업용이라서 이만큼 나온 거 이거 제대로 짜면 출력했을 때 A4지 서너 장이 우스워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객체라는 게 생성이 돼서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또 넣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3차원으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그래서 전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아니면 이거 잘 안 써요. 근데 왜 가르쳤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은 좀 구경해 놓으라고. PLSQL이 SQL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후반부에. 그래서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강의 자료를 지난 기수부터 해서 나도 한 10년 만에 꺼내본 거야. 그러니까 구경만 해놓으시고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거 나면 맞아. 그때 선생님이 이런 거 얘기했었어. 하면은 시험 그 대비서를 읽어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요즘 스토어드 프로시저 수업하는데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삼아서 보세요. 이거는 다자다 안 해도 돼. 하지만 요 전 단원까지는 못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SQL은.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프로시저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얼추 마무리가 오라클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나머지 테이블들에 대해서도 해보시는 게 그래도 기왕 공부할 거면 좋겠죠? 그럼 했으면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 나머지 테이블들에서 만든 그 전체 코드예요. 네, 해보실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서 이제 언급을 안 한 개념이 또 이건 좀 많이 이론적인 개념이라서 여기서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시험 대비하시면 또 나오는 개념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다음에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덱스가 색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컬럼에다가 내가 옵션을 거는 거예요. 기본 키랑 프라이머리 키는 생성하면 그 자체가 인덱스 역할을 해요. 근데 기본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장할 때 뭔가 값이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인덱스를 걸어요. 또 기본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좀 빈번하게 수행하는 필드야. 예를 들면 게시판 글 제목. 그런데도 검색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걸 걸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거는 보통 걸면은 검색 속도가 좀 빠르게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럼 많이 걸면 좋겠죠? 안 좋아요. 왜냐면 인덱스를 걸면은 거기에 대해선 입력 수정 삭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색인을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 수정 삭제 속도가 떨어져요. 자, 인덱스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주구장창 써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개념을 하나로 이제 인덱스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밖에 뭐 인덱스에 대한 종류, 뭐 고유 인덱스 뭐 이런 거. 아까 성진님이 물어본 게 아마 이 내용일 텐데, 이거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PPT에서는 뺐고요. 뭐 함수 기반 인덱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전에 제가 메타데이터라는 얘기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정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선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해요. 데이터 사전. 어떤 책은 이거를 한글로 풀이해서 데이터 사전이라고 적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디파트먼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 세 개를 썼죠. 근데 오라클 내부적으로는 내가 마지막에 시퀀스 몇 번까지 썼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해요. 이거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뷰는 안 나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게 SQL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QL문을 때리면은 오라클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제가 설명할 깜냥이 안 돼서 이건 수업에 안 넣어요. 이건 전문 DBA들이 공부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봤어요. 그냥 과감히 틀리세요, 그냥. 한 문제 버려, 그냥. 실행 계획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서버의 메모리가 어떤, 막 이런 거. 이건 제가 설명할 능력이 안 돼요. 저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공이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디서 저도 그냥 자료 갖고 왔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이건 저도 수업에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SQL 실행 계획이라는 주제는 많아야 한 문제일 테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것도 전략이야. 자, 여기까지요.